이 제임스 웹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되게 작은 왜소한 천체들인데 그 내부부터 외곽까지 다 꽁꽁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치에 비해서 함량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 내부에서 100도에서 150도 정도 되는 일종의 열수 작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유로파에 유독 좀 더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역시 그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 유로파가 일단 중요한 이유가 유로파란 얼음 이성의 두꺼운 얼음 표면을 뚫고 그 바깥으로 액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관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액체 바다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무진장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제가 처음에 무진장 재밌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진장,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재밌게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역시 또 빛입니다. 네, 빛의 속도, 절대적인 속도죠. 빛의 속도는 대충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빛이 쭉 갑니다. 갈 때는 상관없어요. 쭉 가죠. 계속해서 빠르게 가는데 거울을 부딪히면 다시 또 반사돼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부딪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가는 이 순간 마치 탁구채에 탁구공이 부딪혔다가 나갈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도 거울에 부딪혔다 나가는 순간 그 반사 순간 속도를 재면 그때는 0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재밌는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처음 생각해봤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은 존재하는 순간 속도가 변화가 전혀 없이 무조건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은 정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거울이 있고 포톤이 와서 거울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부딪히는 탁구공으로 생각하면 빛이 정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탁구공이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부딪혔다가 반사되더라도 아주 잠깐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V의 속도로 가다가 마이너스 V로 바뀌려면 0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근데 빛은 달라요.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거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바꿔요. 빛이. 부딪히는 순간? 부딪히면 아주 짧은 순간은 빛이 사라지고 빛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늘리는 것으로 사용돼 버리고 빛은 없어져요. 그럼 그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간 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다시 나와요. 빛은 부딪히는 순간 사라져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잠시 뒤에 빛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빛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빛이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고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는 빛은 없죠. 저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맞다면 거울에 반사된 빛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네네. 설명을 하는 거죠. 잠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거울 면에 들어온 빛이 단순하게 거울 입자들 걸렸다. 걸렸다. 원자들에게 흡수돼서 소멸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식으로 만약에 해석되는 거라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꼭 같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 상태를 바꾸지만 전자의 운동량으로 변화될 것 같고요. 그게 다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되면서 나오는 빛은 전자가 갖고 있던 운동량에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지는 제가 지금 떠오르진 아 않아요. 이거 논문 빨리 쓰세요. 꽤 이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좀 더 쉬운 질문 하나. 빛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열이 발생해서 엔트로피 증가해서 소실되는데 이거는 100% 여유율이 그게 100%인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입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은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이것도 양자역학? 아니 모든 게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 주변에 어떤 다른 입자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의 상호작용 때문에 여유율 100% 이거는. 생각해보면 재밌더라고요. 빛은 그래서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건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하면 그 전에 빛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가 순간적으로는 다 소멸돼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나오는 빛이 갖고 있는 운동량의 방향은 그 전에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미케니즘으로 유지가 되는지는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파인만 다이어그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운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빛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빛을 혹시 카메라로 담을 수 있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레이저를 생각하면 그냥 빛을 쫙 쏴요. 카메라로 가는 이걸 찍어요. 한 1초 이렇게 찍으면 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열어두면 15도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빛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 30만 킬로 가는 그 과정을 1초를 딱 조리개를 열어서 찍으면 30만 킬로 가는 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원래 못해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은 이쪽 방향으로 직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빛의 경로를 찍으려면 카메라를 빛의 경로에 대해서 옆에서 이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의 경로에서 빛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미케니즘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면 어떤 매질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이. 아니면 먼지가 많은 공기 중이라도. 그러면 먼지에 반사되는. 네, 그러면 얘가 오다가 먼지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 빛이 이쪽으로 산란될 수는 있죠. 그래서 네. 이건 광자 하나를 보내서는 절대로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찍을 수 없어요. 이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빛을 보내면서 진짜 여러 장을 찍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로. 그러면 진행하다가 어떨 때는 이 빛이 여기서 충돌해서 이쪽으로 오는 그 빛도 있을 때고, 근데 그거는 카메라를 열어놓고 찍고 있으면 그 카메라 조리개가 열린 그때 빠른 시간에 이쪽이 찍히겠죠. 네네. 그리고는 한 번 찍히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하면 오면서 그 다음 포톤이 조금 지나서 또 오겠죠. 그걸 보면 빛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을 만들 수는 있는데 포톤 하나를 찍은 건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포톤이 어디서 산란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모은 거에 해당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쏴요. 30만 킬로 앞에다가 카메라를 놔요. 딱 쏘고 1초 후에 걔가 딱 찍으면 그거는 찍을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휴대폰 카메라도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CCD의 원리가 정확히 그거예요. 빛이 도착한 그 부분에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경로를 보지 못하죠, 그때. 빛은 항상 궁금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빛의 비밀을 모두 다 아는 순간 인류는 진일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큰 꿈일까요? 부분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빛은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생물 관련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야생 동물도 충치 생깁니까? 걔들 중에도 왜 단 거 좋아하는 곰 같은 애들 꿀 맨날 먹잖아요. 우선 야생동물 얘기하기 전에 고인골 보게 되면은요 충치가 현대인보다 훨씬 적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구강 관리를 잘 안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양치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 일이니까. 근데 이제 충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섭취한 것 중에 이제 당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병이에요. 충치가 감염병이에요. 감염이에요? 이게 원인균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감염병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지금 보통 우리가 충치균이라고 말하는 게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라는 세균을 충치균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걔는 뭘 하냐면 이 뮤탄스잖아요, 이름이. 당을 먹고 뮤탄이라는 끈적끈적한 끈끈이를 좀 만들어 분비를 해요. 잘 붙죠. 얘가 있으면 당을 먹고 끈끈이를 만드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많은 미생물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마을 도시를 만들어요. 생물막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러는데 양치 전후에 한번 혀로 시야를 훑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아, 뽀드득. 쫙 뺏겨진 느낌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또 먹고 또 얘네가 산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우리 그 치아에 에나멜을 부식을 시켜요. 에나멜이 부식이 되면 이제 치아가 노출이 되죠.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면 충치가 되고 더 시비가 들어가면 이제 신경치료가 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충치 유발균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일단 만연돼 있는데 그런 연구를 했어요. 밀림지대에 가서 여전히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부족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보면 우리보다 충치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강에서는 이건 유해균이야 했던 게 그들에서는 유해균이 아닌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입속에 뭐 700에서 한 1000종 정도의 서로 다른 이 미생물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weird라는 단어가 있죠. weird. W-E-I-R-D. 이상한 뭐 기묘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 많아요. 약자 약자로 하면은 W가 Western, E가 Educated, I가 Industrial, R이 Rich, D가 Democratic. 잘 살고 교육 많이 받고 부자인, 그러니까 서구, 아니 우리나라 포함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연구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위어드 칸츄리 데이터를 갖고 한 거라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 진짜 재밌게 잘 붙였네요. 위어드. 예. 원래 주신 질문, 야생동물이 생기느냐? 충치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인이 충치가 가장 많이 간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음식에서 먹는 당분보다도 우리가 워낙에 정제된 당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봐서 야생 동물은 그렇게 충치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충치 생길 정도 되면 애들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건 아닌가? 악어 같은 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상어도 왜 그렇잖아요. 상어도 계속 이가 육식 동물들은 당을 안 먹고 걔는 주로 고기를 먹으니까 그리고 걔네는 이세가 좀 넓잖아요. 붙어 있질 않으니까. 야생동물이 우리처럼 단 음식을 먹으면 충치가 생기나요? 반려동물은 그래요. 사람하고 비슷하게 먹으니까. 아, 반려동물들은 참 예, 충치 치료 받기도 예, 하죠. 예. 예. 아 맞다. 그러네요. 여튼 충치는 인간이 너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으면서 훨씬 더 심해지고 요거는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전염성 감염병이다. 전염성 감염병이다. 전염 잘 됩니다. 키스하면 거의 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전염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아, 먹을 숟가락을 때도 할 때도 되고요. 아, 또 찌개 우리가 같이 먹고. 그럴 수도 있고 밀접하게 있으면 여러 가지 경로로 넘어갈 확률은 그러면 수많은 균들을 우리는 굉장히 같이 공유를 많이 하겠군요. 그렇죠. 숫자로 하면 침을 차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뜨면은요. 거기에 아마 한 1억 마리 정도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아이스크림 쪽 빨고 딱 주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인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4월 8일로 아마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개기일식을 세 분은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이요? 예. 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고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에 개기일식을 그렇게 본 때가 언제? 부분일식은 간혹 있는데요. 기억이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제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저도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때 뭐 일식 있다고 그래서 막 그 유리에다가 부분일식이었겠죠. 그 부분이었나? 개기일식은 되게 드물게 찾아오는 편이고요. 부분일식은 가끔씩 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분일식이라고 해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봤던 기억은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항상 있는데. 데뷔하고 계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비교적 개기일식을 쉽게 볼 수 있는 편이기는 해요. 다른 주로 가서 네, 사실 작년 10월에도 그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개기일식이 또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전 지구적인 현상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쵸. 이제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 정확하게 위치한 들어오면서 거죠. 그쵸.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딱 가려지는 게 이제 일식인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의 궤도가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매번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가리고 지나가지를 않거든요. 약간 궤도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 사이로 달이 끼어 들어오는 시기가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가리고 지나가는 그 날 지구가 어느 경도상에서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냥 태평양에서 그냥 개기일식 있고 말 때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는 확률이 그만큼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적네. 그러네. 좀 억울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없어요? 개기일식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개기일식 앞뒤로 100년 동안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나사에서 계속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시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예요? 2035년. 2035년? 북한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 저도 9월 기억해요. 2일. 9월 2일 딱 날짜 정해졌어요? 일요일. 11년 뒤네요. 네. 볼 수 있겠네 우리. 근데 북한이에요. 북한이래. 이 개기일식이 딱 정확하게 지나가는 경로가 북한을 가로질러서 동해를 지나간 다음에 도쿄까지 쭉 내려가요. 아, 도쿄까지 가요? 네. 야 도쿄 그날 인기 많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어디예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강원도 고성. 고성. 아, 그래요? 접경 지역. 가장 거기 적거위도 돼요? 네. 고성.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강원도 고성의 그 공무원분들 계시다면 2035년도에 고성에 꼭 지역 축제를 근데 거기 콘도 미리 예약해야겠네. 고성에서 노려보시길 볼 수 바랍니다. 있군요. 네. 전 북한은 기억하는데 고성에서 볼 수 있는지 몰랐어요. 고성도 아슬아슬하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대한 하여튼 윗동네겠군요. 네, 맞습니다. 고성에서도. 네. 와, 우리 그때 과학을 보다 팀 거기 가서 그때까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아, 너무 그러면 이제 기대된다. 정말 그냥 태양이 싹 가려지는 거예요? 네, 딱 달 뒤로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때 도쿄가 보시다고 그랬으면 그날 만약에 유람선을 띄우면 크루즈 타고 가면서 쭉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나요? 어느 정도죠? 아 지구 자전속도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달이 흘러가는 속도가 같이 있으니까. 생각해야 네네. 되니까.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일본 근처에서 개기일식 볼 수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땐 또 심지어 금환일식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달이 약간 작을 때여서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못 가려서 금반지처럼 보이는 네네네네네. 시기였어요. 그때 일부 관광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배 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우리 한 10년 남았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돈 법시다. 배 하나 빌려갖고 우리 과거보다 저 팬들이랑 같이 보러 갑시다 한번. 네, 과학 여행. 근데 우주머니님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아,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본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감동스럽대요. 그냥 감동스러워요? 막 눈물을 흘린대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적이 없대요. 낮이 어두워지는. 그냥 까매지는 거잖아.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걸 본 분들은 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맞아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도 못 봤어요. 2035년 꼭 예. 가요 우리. 우리 가요. 네. 아 근데 그 개기식 같은 걸 이제 지금 우리는 태양과 달과 우리의 위치 뭐 이거에 의해서 개기식이 생긴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직접 보면 감동스럽긴 하나 그 원리에 대해서 막 신기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옛날 분들은 이거 보고 진짜 이게 완전 지구 멸망인가 이런 생각도 하셨겠네 그죠? 진짜 그럴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왕이 지배했던 나라들에서 일식을 먼저 예측하는 것이 꽤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리 그걸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해를 달이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게 뭐 임금이 뭐 왕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들은 재밌는 얘기가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에 그 일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예측을 한 사람이 시간을 조금 오차가 있어갖고 징계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오차가 15분밖에 안 돼요. 진짜요? 근데 15분 잘못 예측했다고. 본장만. 네, 그래서 조선시대 15분 때문에? 네, 그 조선 초에 그 우리나라가 나름의 역법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일식을 예측했던 나라예요. 그 15분 오차로 일식 예측할 수 있어요? 아유. 전 못해요. 나 가끔 여기 전철 놓치면 15분 딱 늦게 오는데. 계속 곤장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분 봐주는데. 교수님 일단 엎드리고 너무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거나 혹은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나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쵸. 하여튼 2035년 9월 2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개기일식 꼭 강원도 고성에서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려면 유리에다가 초로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일식을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태양을 오래 보면 태양빛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눈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알려주는 방법들로 어떤 게 있냐면 두꺼운 셀로판지 이런 걸로 보거나 아니면은 CD 이런 거를 투영시켜서 통과시켜 CD? CD 같은 걸로 통과시켜서 보는 방법들도 있어요. CD가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CD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거 약간 얇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약간 좀 반투명한 것들로 활용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되게 이상한 그 일식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 핀홀 카메라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제작진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 갖고 왔어요? 박스를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박스에다가 한쪽에 구멍을 뚫어요, 작게. 그리고 구멍을 뚫은 곳에다가 셀로판지를 하나 덧댑니다. 작게라면 얼마나 작게? 엄지 손톱 정도 작게 이제 구멍을 막아요. 그러면 박스 자체가 하나의 바늘구멍 사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태양빛이 들어오고 반대쪽 벽에 태양의 이제 모습이 투영이 되겠죠. 카메라 옵스큐라 그 원리. 맞아요. 옵스큐라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어떻게 구경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빛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뒤통수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고. 네, 이렇게 쓰고 구경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한 20만 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거 쓰고 있으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 일식 때였어요. 이거 근데 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막 뒤져봤더니 차 안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 볼펜으로 구멍 뽕뽕 뚫어서 이렇게 됐더니 아래쪽에 있는 영수증 흰 종이 위에 일식 모양이 딱 깨끗하게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봐도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가 이 렌즈의 정렬이 정확하지 않고 어떤 아티팩트가 있어갖고 약간의 빛이 우리가 정확히 보는 다른 쪽에 잔상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우리가 잘 보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식 일어날 땐 그 잔상의 모습이 해가 가린 모양을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카메라를 태양 쪽으로 이렇게 하면 잘 보면 화면의 한쪽 구석에 해 모양이 찍혀요. 카메라. 해에다 그냥 카메라 이렇게 네. 대라고요. 그 잔상이 찍힌다는 거는 해를 정확하게 보는 그 화면 말고 구석 예, 쪽에 다시 약간 반사돼서 예, 비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라고. 가끔 제가 일몰을 찍게 되면 한쪽에 맞아요. 그거 예,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걸 이용해 일종의 카메라 렌즈의 아티팩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찍는 방법. 아니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안 돼요? 너무 밝으니까 그 모양이 안 찍혀요. 너무 밝아서 안 네. 찍힌다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빛의 아주 일부가 옆에 상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게 제가 영수증에 찍은 사진. 진짜네. 영수증에다가 뽕뽕 구멍 뚫고 이렇게 들면 초승달 모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카메라 그게 휴대폰 잘. 이렇게 나는구나. 이게 태양인데요. 이거는 워낙 밝아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잔상이 카메라 구석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일식이 부분 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밝아서. 근데 빛의 일부가 여기 비쳐. 그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군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정말 요즘 가장 최애 아이템이 또 제임스 웹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임스 웹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뭐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태양계 최외곽에 명왕성하고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외소 행성이죠. 행성이라기보다는 에리스, 마케마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작은 천체들인데 크기가 지름이 한 1000k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외소한 천체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천체들은 네. 그 내부부터 외곽까지 다 꽁꽁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태양으로부터 먼 멀리 거리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겠네. 그냥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 뭘 발견을 했냐면 얼음 천체들 표면에서 꽤 높은 함량의 메테인이 이제 검출이 되었는데 메테인은 CH4잖아요. 수소가 얼마나 중수소와 일반적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동위원소의 비율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중수소는 사실 빅뱅 직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마케마케랑 에리스 같은 외소 천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주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치에 비해서 함량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중수소의 함량이.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중수소는 되게 불안정한 수소라서 온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일반적인 수소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다는 건 지금 마케마케나 에리스에서 확인된 그 메테인 속의 수소가 더 안정적인 수소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내부에서 100도에서 150도 정도 되는 우와. 일종의 열수 작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당연히 속을 잘라본 건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내부까지 꽁꽁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얼음 천체들 내부가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성 주변의 유로파 같이 내부에 그래도 좀 녹아있는 바다 아니면 일종의 지질학적인 활발한 지열, 열수 작용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궤도는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에 아주 가까이 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천체들은 다 카이퍼 벨트라고 굉장히 멀리 하는 태양계 신기하네. 외곽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입니다. 그 친구들도 그러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긴 해요. 그 멀리에 있는데. 네, 그게 참 대단한 거죠. 명왕성은 우리랑은 약간 좀 빠이빠이한 친구죠? 아, 빠이빠이 했다는 게 실제 명왕성이라는 천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감정적으로 행성이었지만 지위가 외소행성으로 강등만 된 거죠. 태양계 수금지화목토 천해까지는 이제 태양계고 명은 이제 우리는 아니고. 행성은 아닌 거죠. 네. 하나 좀 재밌는 TMI인데 명왕성 발견된 해가 1930년이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명왕성의 공전 주기가 270년인가쯤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은 지금 발견되고 나서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온갖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다가 또 강등이 됐어요. 네, 그 사이에 행성이 되었다가 외소행성으로 쫓겨났다가 탐사선이 방문했다가 막 별짓을 다 한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명왕성 정도면 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가까운 걸 거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별들에 비하면. 이렇게 가까운 별인데도 1930년에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명왕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아니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더 어렵기는 했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애들보다 오히려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망원경이 좋아지면서 발견하게 된. 망원경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명왕성을 발견했던 사람이 이제 클라이드 톰보라는 천문학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지독했어요. 그 양반 뭐 확신을 갖고선 추적을 한 건가요? 네, 그건? 정말 클라이드 톰보라는 천문학자 이전에 퍼시벌 로엘이라고 아, 유명하네. 네, 화성도 연구했고 화성의 운하 얘기. 뭐 화성에 물이 흐른다, 문화가 있다 뭐 이런 거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해왕성 너머에 플래닛 X라고 미지의 행성이 있을 거다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퍼시벌 로엘 본인은 발견은 못했는데 그 로엘의 제자였던 클라이드 톰보가 스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믿고 미친 듯이 찾은 거예요. 믿음 하나로. 네, 그래서 그때 톰보가 관측했던 사진 속에 담긴 점의 개수, 그러니까 천체들의 개수만 9천만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네, 9천만 개요? 9천만 개. 심지어 그땐 컴퓨터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걸 다 눈으로 분석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아니 9천만 개는 내가 하나 둘 9천만 개 하려고 해도 지금 그 명왕성은 해왕성 궤도의 이상으로 예측해서 찾고 그런 건 아니었나요? 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 명왕성의 존재를 의심했던 이유가 사실은 해왕성의 궤도가 이상해서 의심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해왕성의 궤도를 의심했던 이유가 잘못됐어요. 아하. 당시에 알고 있었던 행성들의 질량이 사실은 잘못된 아, 질량이어서 예. 애초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명왕성은 순수하게 정말 사진 판독으로 위치가 변한 걸로 찾은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명왕성이 강릉낸 거 보시면 좀 그러시겠네요. 그래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클라이드 톰보가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인류가 명왕성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내 유고를 명왕성에 묻어달라 뭐 이런 진짜? 유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인류가 명왕성 탐사선을 실제로 보내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명왕성 착륙선은 아니었습니다. 명왕성을 그냥 지나가는 방식의 탐사선이었는데 그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보낼 때 천문학자들이 그 유언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클라이드 톰보의 유해 일부를 캡슐에 담아가지고 뿌려줘요? 탐사선이랑 같이 보냈습니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진 않았고요. 그래도 그냥 명왕성 지나는 가게. 지나가게는 볼 한 수는 거죠. 있게. 네. 와. 그래서 어찌 보면 클라이드 톰보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본인이 발견한 천체 곁을 지나간 천문학자가 된 거죠. 와, 멋있다.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어서 우연인지 걔를 발견하게 됐는데 까보니까 캡슐 같은데 뭐 가루가 있어. 네. 분석해 보니까 이상한 뭐 이렇게 석회질에 뭐 이런 게 있어서 얘는 무슨 의미일까? 막 분석하고 뭐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클라이드 톰보가 다시 네네. 살아나고 지금 그 탐사선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명왕성 궤도 이미 벗어나서 하이퍼벨트 바깥으로 쭉쭉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교신이 돼요? 네, 교신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때가 그 명왕성 그 하트 모양 그 사진 찍은 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우리 저 지구먼지님은 지구먼지? 아참 우주먼지님은 이렇게 감독이 여기도 감독이 됐어. 미세먼지 아닌 게 어딥니까? 아 이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끔 미세먼지라고 부르니까 네. 봄 되면 찾아오시잖아요. 우주먼지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뼈 혹은 뭐 내 몸의 일부를 만약에 갖다 주고 싶은 어떤 행성이 있다면 어느 행성에 혹시 갖다 주고 싶으세요? 행성 아니라도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연구하는 대상은 너무 멀어가지고 뭐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다 보니까 인류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클라이드 톰보는 이제 그나마 태양계 안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미래 인류가 가볼 만한 거리 있었는데 저는 인류가 못 갈 만한 거리 있어가지고 어디죠? 블랙홀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블랙홀이요. 물론 가다가 블랙홀은 사라지겠지만 블랙홀은 한번 구경해보고 싶거든요. 블랙홀로 가면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건의 지평선을 넘을 때 거기서 그냥 얼어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영원히 거기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갈 수 있으면 누군가는 그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갈 때 탁 이런 자신. 자, 여튼 올해 10월에 또 의미 있는 우주 탐사선 하나가 출발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걔는 어디 가는 겁니까?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는데요. 유로파. 이 유로파도 그 얼음 표면 아래에 바다처럼 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파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유로파 곁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안에 물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유로파 표면 중에 어디가 얼음이 얇고 두꺼운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목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로파 사이즈가 좀 커요? 달 정도 사이즈를 갖고 달 있어요. 정도예요? 네. 혹시 뭐 생명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는 유로파에 착륙을 해서 얼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해저 탐사까지를 하는 게 나중에 목적이기는 해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어디를 뚫어 볼만 할지를 알아야 돼요. 막상 착륙했는데 거기가 너무 두꺼운 얼음이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가 얇은 얼음일지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날아가는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이 탐사선은 올해 출발을 해서 2030년쯤에 목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유로파를 50번 정도 빙글빙글 돌면서 유로파 주변의 지도를 그리고 내부 물의 지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얼음의 두께도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뚫을 수 있는 레이더 관측을 해가지고 얼음 두께들을 측정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또 이어질 유로파 착륙 미션에서 적합한 착륙지 같은 거를 선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착륙하자, 뚫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바닷속에 정말 외계 플랑크톤이 있는지 외계 미역이 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와, 그거 너무 신기하다. 2030년에 도착한다고요? 네. 그럼 30년에 유로파 과학을 보다하고 35년에 5년에는 일식 개기일식. 네. 할 게 많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30년에 도착하는 친구랑 나중에 뚫고 들어갈 친구랑 다른 친구인 거죠? 다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탐사 제대로 하고 30년에 도착을 해서 얼음 지도를 그리고 그걸 보고 다음 착륙선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유로파에 유독 좀 더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역시 그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 유로파가 일단 중요한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체는 멀기는 하지만 유로파란 얼음 이성의 두꺼운 얼음 표면을 뚫고 그 바깥으로 액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관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액체 바다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내부에서 뭔가 따뜻하게 얼음을 녹여주고 유지시켜주는 뭔가 또 일종의 지질학적인 작용이 제가 질문 하나. 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물이 많아서 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바다처럼 염분이 있는 그런 바다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유로파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물의 성분을 잘 몰라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성 주변을 맴돌았던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여러 번 탐사를 꽤 했습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가 뿜어내는 물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꽤 디테일하게 분석들을 해왔어요. 반면에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디테일한 분석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내는 것도 이유가 있기도 해요. 유로파는 어쨌든 생명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우리 지구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슈퍼지구를 발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슈퍼지구라는 건 뭡니까? 슈퍼지구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지구랑 비슷한데 크다. 맞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지름이 지구보다 한 1.5배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한 10배 안팎으로 지구보다 살짝 더 큰 암석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근데 지구보다 좀 더 커야 돼요? 우리가 발견하는 외계 행성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구보다 살짝 더 큰 암석 행성들이 주로 있고요. 지구보다 좀 더 크고 천왕성이나 해왕성보다는 살짝 작은 중형 가스 행성 이런 애들을 우리가 미니 넵튠, 미니 천왕성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슈퍼지구가 있고 미니 천왕성 이런 행성들이 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요즘 발견되는 행성들 중에서 말씀하신 그런 행성들은 슈퍼지구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하나 발견되는 외계 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성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성 물이 있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해져서? 너무 흔해요. 외계 행성은 너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소금물도 있고 극지방에는 저 얼음도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흥분하겠군요. 그렇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냐면 외계 행성을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외계 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이 다 귀했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현재 쌓여있는 수만 개의 외계 행성들을 다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1년의 시퀀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식의 새로운 그 천문학 분야가 열리고 있냐면 엑소플래네톨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외계 행성학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계 행성만의 생태를 연구하는 일종의 새로운 천문학 분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도 유전체 연구, 지노믹스가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많은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거를 비교 분석해서 비슷한 부분, 다른 부분에서 진화의 과정과 그 추적을 쭉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거네. 이걸 많은 걸 다 데이터를 놓고 비교 분석하면 이들이 생성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특징,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전에는 생명 연구할 때 개체만을 보다가 이제 군집을 보고 서로 다른 종을 비교하고 그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야, 그럼 이제 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겠죠? 그런 슈퍼지구. 지금 30대니까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본다는 게 없고 고맙습니다. 예? 슈퍼지구를 본다는 게 뭔가 이렇게 지구랑 정말 비슷한 그래서 생명체가 확인된 야. 저 죽기 전에. 오래 사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쉽지는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뭘 먼저 합의가 돼야 되냐면 무엇을 근거로 생명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바이오 시그니처, 그 생명 신호의 지표를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소의 농도가 높다고 해서 생명 신호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물의 함량이 높다고 해서 생명 신호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의 농도가 높은 행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뭐 인공적인 문명이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생명 신호가 뭘 근거로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계속 중구난방 시기여가지고 아직은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 거꾸로 멀리서 지구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생명체로 보일지를 추론하면 우리가 어떤 걸 바이오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구를 외부에서 봤을 때 지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여러 행성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관측 재료가 모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자료를 모으면 왜 지구는 생명이 살기 때문에 지구 대기 조성의 변화나 이런 폭이 다른 행성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조성이 아니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혹시 그러면 그 행성들을 쭉 봤을 때 대기의 성분은 다르더라도 어떤 그 조성 변화가 패턴을 갖고 변하면 그런 거를 일종의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무슨 계절성 변화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인다거나 그런 접근도 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해상도, 그러니까 분해능이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더 좋은 관측이 진행이 된다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졌다가 갑자기 우라늄이 많이 발견돼. 그러면 산업화를 거쳐서 핵전쟁으로 이제 끝난 거지. 네. 재밌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꼭 한번 근데 알고는 싶네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외계에 만약에 지적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생명체라는 거 발견이 되는 순간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발견해 주세요. 그 일단 목성부터 가서 유로파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로파 클리퍼 같은 경우에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는 보이저 탐사선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태양계 바깥을 누비다가 혹시 또 다른 외계인에게 발견될지도 모르니까 그들에게 지구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황금 레코드판에 지구의 다양한 음악과 메시지를 새겨가지고 보낸 골든 레코드가 있잖아요. 24K 네, 그것처럼 금으로 했어요, 진짜? 네, 금으로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번에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에도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어떤 열망을 담아서 유로파 버전의 골든 레코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네. 일단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에요. 레코드인데? 레코드라기보다 이제 동판인데요. 네네. 네, 목성이 워낙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서 부식을 막기 위해서 탄탈럼이라고 하는 원자로 만든 금속판이고요. 부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금속이라고 합니다. 앞면에는 유로파가 물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워터를 이야기하는 103개 국어의 음성, 파형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파형? 네.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물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파형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한때 나사에서 이 탐사 로봇의 마이크로칩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우주에 보내주는 메시지 인어 보틀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 260만 명의 이름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고요. 유로파를 주제로 시를 쓴 한 시인의 시가 뒷면에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요? 네. 무슨 언어로 썼어요, 시는? 그건 이제 영어로 써 영어? 있습니다. 인간의 염원을 담은 동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 그 시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준비. 그 시를 낭송합니까? 번역을 좀 해왔는데 네. 우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신비를 찬양하며 유로파를 위한 시 에이다 리몬. 광막하고 새까만 밤하늘 아래 우리는 알고 있는 행성들을 가리키며 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걸어두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우주를 보여주는 절대 틀리지 않는 책이 된다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늘 아래 미스터리가 남아있지. 고래의 노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그의 부름을 노래하는 새. 우리는 끊임없는 경이로 찬 생명체. 아름다움에 대해서, 잎과 꽃에 대해서, 슬픔과 즐거움에 대해서, 해와 그림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존재라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어둠도 우주의 차가운 거리감도 아니라네. 바로 한 방울의 빗방울, 물 한 모금, 각각의 물줄기, 각각의 맥박, 각각의 핏줄. 오 두 번째 달이여, 우리도 우리를 부르는 광대한 바다로 만들어졌다네. 우리도 경이로움과 위대함, 평범한 사랑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욕망으로 만들어졌다네. 오, 어둠 멋있다. 속에서 부르짖는 욕망으로. 네. 이게 그 유로파를 위한 시라고 한 시인이 쓴 시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그 미션을 위해서 쓴 시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시인이 쓴 거예요? 과학자가 쓴 시인이 쓴 거예요. 시인이에요. 네.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 저 같은 분 모양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다음을 과학을 보다 책에는 이제 정영진 MC의 시가 올라들어가는 건가요? 한편 들어가는 건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쏜다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쏠까요? 안드로메다로. 우리의 지식은 안드로메다로 갔다네. 언제 정신 차릴 겐가, 자네. 네, 이런 시 하나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의미 있고 굉장히 끝에가 약간 좀 뭉클했어요. 맞아요. 감동적이었어요. 예, 이 뭉클한 한 번도 갈 수도 없는 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뭔가 우리 인류를 또 하나로 따뜻하게 묶어주는 이런 게 있다는 게 과학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또 따뜻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과학에서도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 과학자분들과 이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요. 한 20년 후에 만약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치면 그럼 지구는 바로 거기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 그 질문이 너무 재밌거든요. 출발한 위치를 어떻게 봐요? 뭐 좌표 같은 거 찍으면 안 돼요? 주전자 하나 놓고 출발합니다. 태양 같이 시간을 움직이죠. 아, 태양과 같이 움직이나 얘도? 줄다리기 할 때 힘센 사람이 앞에 가야 되나요? 뒤에 가야 되나요? 뒤가 나은 거야? 앞쪽에 몰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당연하죠. 그거. 일단 무섭고 목소리 큰 사람은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